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준 남자 김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22년 경제전망서 발간 기념으로 특집으로 지금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담을 맡아주시는 우리 금고엄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융을 알려드리고 있는 금고엄마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2022년 한국 경제 전망 어떨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섭외를 받았는데 네. 그 섭외해 주신 분께서 이런 제가 어딘가 썼던 그 표현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그런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었는데 네. 그 말을 다시 들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말인가요? 이게 세계 경제 안에 한국 경제가 있고 한국 경제 안에 나의 경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나의 경제, 나의 호주머니,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받는 월급,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내가 갖고 있는 저축, 그 모든 것이 이미 세계 경제에서의 예를 들어서 제롬 파월의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 인상이나 뭐 그 밖에 여러 사건들이 나의 주머니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 한국 경제가 같이 동행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2020년에 마이너스 3.1% 충격이 있었고 21년에 한 5.9%로 반등하고 이제 22년에는 기저효과가 좀 차감되면서 한 4% 수준으로 성장세가 이렇게 제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흐름인데 한국 경제도 유사합니다. 물론 그 충격은 좀 덜했고요. 마이너스 0.9%로 2020년에 한국 경제가 있었고 한국 경제가 21년 뚜렷하게 회복되죠. 회복되는 경로 속에서 21년 성장률은 한국이 약 3.9에서 4.0 요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2년에는 역시 기저효과가 빠지면서 이 회복세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그 성장률로만 보면 조금 조정되는 그래서 한 3.0%, 2.9에서 3.0% 요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좀 심각한 게 이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네. 자산 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책에다가도 자산 버블인가 인플레이션 위협인가 그 두 가지를 의문점으로 이슈를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와 자산 버블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현상은 여러분의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정의는 정확히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소비 품목을 약 460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 얼만큼 상승했나 기준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그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게 목표 한정 물가 상승률이 2%니까 그걸 초과하면 고물가라고 보는 거고 그 고물가라는 단어가 인플레이션 현상인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표현하려면 2%를 초과한 물가 상승세가 대략 1년 동안 매월 유지된다. 그럼 인플레이션에 가깝죠. 고물가. 근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 위협에 해당되긴 하죠. 왜냐하면 약 2.5%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자산 버블의 개념은 다르죠. 자산 버블은 여러분의 자산 가치의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상승.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주식 가격의 상승. 그런 자산 가치의 상승이니까 인플레이션 현상과 자산 버블은 조금 다른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자산 버블이 일어나면 너무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게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참 그게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그래서 2022년 경제전망서에 한 가지 또 이슈를 K자형 회복이라고 했어요. K자형 회복은 뭐냐면 그 그림이 실제로 있는데 누군가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요. 누군가는 계단을 스스로 내려가요. 마치 이런 거죠. 1년 동안 성실히 일했는데 5천만 원 모았는데 5천만 원만큼 부자 된 줄 알았는데 그동안 집값은 3억 오른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집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나는 5천만 원만큼 부자 된 건가? 아니면 2억 5천만 원만큼 반대로 가난해진 건가? 보통은 가난해졌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결국 자산을 보유한 자는 자산 버블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만큼 자산 가치가 크게 치솟으니까 오히려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자는 성실히 일했지만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모습. K자형 회복은 총량적인 의미에서, 평균적인 의미에서 회복은 회복인데 그건 누군가는 뚜렷하게 회복세를 느끼고 누군가는 전혀 회복을 못 느끼는 그런 양극화가 실제 벌어졌고, 그런 양극화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충격의 부작용이에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양적 완화나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움직였던 거죠. 네. 그러나 그것에 따른 부작용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이고, 그래서 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미 예산안에서 나왔죠.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된 골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양극화 해소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매년 경제전망에서 예산안은 늘 터치를 하는데, 그 예산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그 양극화 해소 방안들, 특히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기초노령연금, 뭐 혹은 최저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투는 그런 취약계층에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존을 해주겠다 하는 정책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변에 그런 취약계층이라고 대상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본인이 그런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런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포착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정부에서 이제 이 예산안을 짜잖아요. 네. 그 예산안에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산안이 이미 608조 원 정도로 계산이 됐고, 보통 이 예산안이 국회 통과하는 과정이 있는데 12월 초쯤에 보통 확정 예산이 발표가 돼요. 근데 그 예산의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예산안,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게 예산안이고, 네. 예산이 확정된 건 12월 초에 보통 나오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가지고 22년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여가 크잖아요. 네. 예, 야가 작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22년 예산의 주요 골자를 봐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슈퍼 예산 아니냐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를 봐야 돼요. 어디에 집중적으로 쓰이는지. 그 어디에 집중적으로 쓰이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예산의 방향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들여다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 뭐 책에서 얘기하는 대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포커스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나눠요? 이제 한 가지가 도약이에요. 경제 도약.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부터 온전히 제자리에 돌아가자. 제가 회귀점이라고 얘기했듯이 그런 경제 도약을 위해서 내건 것이 한국판 뉴딜 2.0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네.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 의사결정할 때 어디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쓰이는지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 뉴딜 2.0에서 강조하는 게, 뉴딜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강조했는데, 네. 뉴딜 2.0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계속 유지하고요. 세 번째 지역균형 뉴딜을 좀 강조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관점에서 중요해요. 철도 뭐 이 교통 이런 거가 그런 것도 되나요? 포함되고요. 지역별로 산업 거점을 마련해서 네. 첨단 산업 도시를 구성하고, 그렇게 산업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계획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이 또 어디에 쓰이냐면 수도권과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GTX 확대. 네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가치가 상승할 것인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부동산 편에 좀 이따 질문 주시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고,
한 가지 또 다른 골자가 바로 양극화 해소죠. 네, 그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조치. 그냥 대표적인 예로 취약계층 중에는 또 노인 돌봄 대상이 되는 네. 노약자 혹은 고령자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좋은데요?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시거나 네. 특히 그분들이 취약계층에 해당된다 그러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주일에 2시간 버스 정류소 인근 버스 정류소 청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특정 수준의 이 보수가 나오는데 이런 걸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죠. 그런 소득을 영위하실 수 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은 그런 해당 노인 일자리의 대상자들에게 소득을 주기 위해 일자리를 주는 것인지 일자리를 주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마련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 예산안을 통해서 좀 충분히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도 다 재테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하셔서 주변 지인분들이나 여러분 댁내에 또 어르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취약계층 보존을 위한 여러 예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인재 양성 과정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확대합니다. 네. 그럼 이제 무료 양성 과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30만 원을 내요. 네. 근데 수료를 해요. 조건에 맞게. 그럼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이 수료증을 발급받고 네. 내가 코딩 교육이나 네. 인공지능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역량을 확대해서 실제 많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예산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그 인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면에서도 좀 좋지 않나 그런 교육이. 그렇습니다. 실제 여러분 채용 사이트 가보시면 네.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직장들에서 결과적으로 누구를 채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금융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다 빅데이터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맞아요. 그런 기술 전문가들을 다 찾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경영경제 하시는 분이 그러면 나 이제 석사 과정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부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경영경제 전문가가 해야 될 디지털 역량이 있고요. 또 이공계 전문가가 또 갖춰야 될 디지털 역량이 있어요. 모든 그 역량이 공학적 역량은 아니다라는 거. 경영경제 쪽은요, 소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이 기업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가야 된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정부 관점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것들 많이 펼쳐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한국의 그 부동산 가격이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이렇게 호가는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뭐 거래된 게 별로 없다라고 해도 네. 가격은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동산 경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매매 가격에 대한 전망은 저는 전제를 깝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전국에 다 흩어져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체감하시는 분도 있고 전혀 우리 동네는 안 그런데 라고 반응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제 전제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가지고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그 가격을 가지고 평균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매매 가격 상승세는 2020년만큼 그렇게 가파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시중금리가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자산 가치가 폭풍 솟은 거예요. 그럼 21년에는 이 상승세가 둔화된 건 사실이에요. 여전히 가격 상승은 이루어지죠. 그러나 20년만큼 더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둔화됐다.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상승세가 둔화됐고 22년에는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더 둔화되는 흐름, 가격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가격을 올리는 상승 압력과 또 하방 압력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압력은 수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네. 지금 매수 우위 지수를 가지고 책에다가는 보여드렸는데 오히려 매수 우위 지수로 보면 2020년보다 더 강해요. 이런 현상이 패닉 바잉이 맞물려서 그래요. 수년간 경험해 봤더니 결국 집 안 산 사람이 손해였더라. 집 이참에라도 사야 되겠구나.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두 번째, 공급인데요. 공급은 짧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기존 주택의 공급과 신규 주택 공급이 있어요. 근데 기존 주택 공급은 소위 다주택자들이 집을 얼마나 매도하느냐 이건데 이 다주택자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의 절대적인 비중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그렇죠. 5억 차익 중에 4억을 내야 되니까 그 누구도 그런 판단을 안 해요. 그래서 시장에 혼선이 오는데 그 혼선의 이름이 바로 증여예요. 증여로 전환돼요. 실제 제가 그 통계를 보여드렸는데 매매는 줄고 증여로 대체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는 약해지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에요. 신규 주택 공급량, 그러니까 분양 물량은 항상 선행 지표가 있는데 그게 국토교통부 인허가 건축 건수죠. 네. 인허가 건수가 약 2년에서 2년 반, 3년 정도를 선행해요. 근데 2020년까지 인허가 건수가 계속 줄었거든요. 그럼 22년 중반까지만 해도 2023년 정도까지만 해도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라는 걸 반증해요. 이런 면에서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공급이 둘 다 맞물려서 공급이 주는 현상, 근데 수요는 늘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수급 여건 차원에서는 가격 상승 압력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 네. 통화 정책 기조가 전환되죠. 테이퍼링이나 금리 그렇죠. 금리가 이제 인상되는 기조로 전환됐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 자산 버블 현상이 계속 유지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같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상방 압력만 있다가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동시에 적용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조정된다기보다는 네. 상승세가 상당 부분 조정된다라는 것이고 앞에 예산안 얘기했을 때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예산안 속에서 제가 22년 예산안을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그 예산안에서 어떤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그런 인프라, SOC 건설이 집중될 것인지 보시면 조금 더 만약에 내 집 마련 수요자라고 한다면 그런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는 지역, 그러니까 상승세가 둔화돼도 이 떠받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 가면서 내 집 마련 의사결정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 하는 게 비결은 책 속에 숨어 있군요. 이 정도 의견만 네. 들으셔도 충분히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한국경제 전망편을 따로 만나봤는데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산업전망 편을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눌 것 같아요. 산업전망 기대하시면서 여기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번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